오토 사이코세라피. 오토 바이오그라피는 자서전이죠. 근데 사이코가 있죠, 사이코. 그러니까 이 사이코. 이게 그러니까 심리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서전인데 심리 자서전이에요. 심리적 자서전. 자서전은 자서전인데 심리적 자서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토사이코그라피 요거는 이제 자서전 오토그라피 자서전에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리적 자서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했지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자서전이라는 게 그렇죠. 사실은 이게 자서전이라는 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하나는 자서전이라는 게 생물학적, 그지? 생물학적 자서전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보다 나중에 우리가 자서전 읽는 거는 심리적 자서전을 읽는 거잖아요. 그지? 그 사람이 생물학적 자서전, 태어나서 죽고까지, 살아서 죽고까지의 관계를 가지고 자서전을 보는 거지만 사실은 그거에 우리가 읽는 이유는 심리, 그죠? 이 사람의 사이콜로지가 어떻게, 사이콜로지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는 그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그지? 아주 제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한 단어로 역시 시인이다. 오토 사이코세라피. 아주 멋진 이런 걸 보고 이제 새로운 용어를 낸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언어의 창조, 시라는 게 시인의 업무 중에 하나가 언어의 창조인데 언어의 창조에 하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오토 사이코세라피. 보는 것으로 아주 놀라운 응? 놀라운 단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고 요 단어만 갖고서도 느꼈어요. 페르난도 페소아 역시 페소아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경력을 내가 뒤에서 볼게. 포르투갈 시인으로서는 거의 대표 시인인 것 같아요. 에드와르드 로디치가 번역한 건데 그래서 우선은 읽기 전에 어, 페소아의 이거는 이제 그냥 바이오그래피죠. 이거는 바이오그래피예요. 오토바이오그래피가 아니라 그냥 사이코로지컬한 게 아니라 그냥 바이오그래피예요. 그죠? 음, 바이오그래피를 어, 헤라는 페소의 전기죠, 전기. 어, 브리프 바이오그래피, 약전, 그죠? 짧게 해놓은 브리프 바이오그래피죠. 읽을만 하더라고요. 그죠? 약전, 뭐 이렇게 가볍게 요약해서 정리해놓은 약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페소아의 1988년생이시고 1935년에 돌아가셨어요. 호에 페르난도 안토니오 누구에리아 페소아 was born in Lisbon, 포르투갈. 포르투갈이 리스본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내가 그래서 보다가 그래 맞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His father, 내 전공이 아니라서 내가 확실히 모르지만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고 실은 한두 번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살다가. His father died when Pessoa was 5 years old. 5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the family moved with his mother's new husband, consul, 더반,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의 더반으로 새로운 남편인 영사를 따라서 엄마가 새아버지지요. 가족이 옮겨가는데 where Pessoa attended an English school. 그 영어 학교를 다니고 국제학교를 다녔으니까 영어로 이제 쓸 수 있게 된 거죠. 시가 at 13 영어로 시를 안 쓰면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좀 어렵죠. 요새는 이제 한국 시인들이 조금씩 알려지는 중이죠. 하지만 뭐 대부분은 모르죠. 그냥 구색 양념에 맞춰 듣는 것 정도로 알려져 있죠. At 13, 페소와 return to Portugal for a year-long visit. 근데 1년 동안 13살 때 우리 고국 방문하듯이 1년 동안 우리도 외국에 있는 교포 학생들이 연세대 뭐 이런데 어학당 다니고 뭐 그런 얘기 듣죠. 비슷한 걸 거예요. And returned there permanently 1905, 1905년에 완전히 정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27살이죠. He studied briefly at the University of Lisbon.
리스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잠깐 동안 졸업한 게 아니라 began to publish criticism, 비평, prose, 산문, poetry. Soon thereafter, while working as a commercial translator, 직업은 번역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번역가였던 것. During his life, most of Pessoa was considerable 영어 했으니까 considerable creative output appeared only in journals.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전에는 대부분의 저 창조물이 창작품이 잡지에만 조금 실렸던 거고, he published just three collected poems in English. 세 개만 영어로 시집이 세 개만 영어로 남겼는데 안토니우스하고 소네트 하고 제목도 잉글리시 포엠스 영어시라는 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포르투갈시도 있을 텐데, 그리고 콜렉션이 나중에 33년도에 죽기 얼마 안 됐을 때 포르투갈 언어로 멘사잼이라는 이거 멘사쟁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그 교서 전하는 말 그런 뜻이죠. 포르투갈어로. 그러니까 양들 교서할 때 교서 있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전하는 말 그런 뜻이죠. 그런 포르투갈어의 그런 맹사쟁이라는 시집이 나왔어요. 1914년에 첫 시가 발간이 1914년이면 36살이죠. 이 사람이 1935년에 죽으니까 Pessoa found the three main literary personas. 처음부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헤테로님스 시를 쓰는데 페르소나 되게 중요한 개념이 페소아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 페르소나인데 이건 중간에 내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이 소설의 화자가 있어요. 더 내레이터. 이 내레이터 개념이 무슨 소설의 화자의 내레이터 개념이 중요해진 거는 소설이 등장했을 때,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 때 영국의 19세기 후반에 현대 소설은 돈키호테부터 시작되죠. 돈키호테부터 시작된 소설이 19세기 후반에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때 사실주의, 그죠? 사실주의 소설이 등장하죠. 이 소설이 시작인데, 이 소설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선형적, 리니어, 직선으로 서사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부분 다 소설 그러면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발단, 전개, 절정, 결말. 탐정소설 같은 거죠. 그러니까 탐정소설 같은 거. 얘가 탐정소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누구는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이렇게 한줄글이 쭉 이어지는 게 이게 보통 소설의 선형적 서사구조인데 이게 보통 소설의 구조였는데 이거를 근대소설이라고 그래요. 왜 내가 근대소설의 이름으로 따로 붙이냐면 이 소설의 형식이 현대소설,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요새 같은 복잡한 소설을 바뀔 때가 있는데 그게 영국에서는 19세기 말에 모더니즘, 영국에서만 말하면 다른 데는 좀 다른 용어지만 모더니즘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내가 조세 콘라드에 내가 똑같은 예를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예를 들면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어둠의 핵심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말하는지, 누가 말하는지, 누가 말하는지가 헷갈려요. 잘 모르겠는 서사 구조예요. 여기는 이때는 누가 말하는지 뻔해요. 주인공이, 누가, 저자가 말하고, 주인공이 얘기하고, 그죠? 저자가 말하고, 주인공이 이야기합니다. 히어로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근데 우선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저자가 따로 있고, 저자가 말하는 건 뻔할 텐데, 저자, 말하는 사람, 소설가, 저자가 아니라, 왜 소설의 화자, 말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화자는 내레이터잖아?
그러니까 세미라는 말이 영어로 뭐냐면 서사자예요. 서사하는 자. 되게 이상한 말이죠. 왜냐하면 저자가 안 말하니까. 그러니까 저자, 소설가인 저자 외에 소설의 화자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소설가들도, 이 작가들도, 저자들도 세상을 다 모르겠으니까. 잘 모르겠는. 그지? 근대 세상이, 근대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하는 게 자신의 소설 내용이 부분적인 파악일 뿐이라고 인정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요. 이 대비된 게 뭐냐면 내가 또 하나의 소설을 들으면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라는 거 있잖아요. 뭐 다 한번 들어봤죠? 뭐 하루 만에 얘기를 갖다가 어쩌면 두꺼운 책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상,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이트의 응? 이드, 에고,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말하기에는 그 자아 위에 분명히 말하는 거. 분명히지 뭔지 모르는데 그 말하는 게 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게 내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현대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 포르투갈 문학에서 포르투갈 문학을 대표하는 이유가 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를 보세요. 88년에 태어났죠. 그다음에 처음에 발표된 건 1914년이죠. 그러니까 뭘 같으냐면 이 짐의 시대가 언제냐면 1980년에서 1890년에서 1890년에서 1920년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콘라드 어둠의 핵심이나 그다음에 애니로스의 항무지나 다 192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세계 선진국인데 모더니즘에 처음 시작한 선진국이었는데 이 페소아가 1914년에 자기의 첫 번째 시를 이미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물건이. 이게 1914년에 자기의 첫 번째 시를 발간하는 해에 페소아는 세계의 주요 문학적 페르소나, 헤테로님은 뭐냐면, 님은 이름이에요. 근데 단어, 뭐 용어인데, 이름인데, 헤테로는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철동이요. 그러니까 스펠링은 달라도, 철자가 달라도, 뜻은 같은, 어, 단어. 누가 그러냐면, 리프트와 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엘리베이터. 이게 사전에 나온. 리프트도 엘리베이터 같은 말이죠. 또는, 동철 이은어. 같은 철자인데, 뜻이 다른 단어. 이게 뭐냐면, 뭐 같은 게 있냐면, 태어 같은 거예요. 태어. 이게 하나는 미인인데, 치어죠. 근데 찢다도 있죠. 찢다. 태어도 있어요. 이 시인들이 많이 할 말 같죠? 그지? 그게 히테로님이라고 자기의 그 페르소나를 붙인 거예요. 페르소나가 그때는 안 유행했으니까 페르소나가 뭔지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설명하는 설명서를 하나 달아놓은 거예요. 페르소나가 뭐야? 화자.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더 웃기게 뭐냐면 세계의 주요 문학적 화자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여기 페르소나 설명을 아직 안 했죠? 내가 아까 내레이터만 설명했는데, 그 내레이터,
그 내레이터를 시로 쓰면 그게 페르소나가 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레이터, 그러니까 현대소설의 내레이터 같은 게 페르소나예요. 시에. 그러니까 시에서는 내레이터라고 안 말하고 이게 얘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사람이 가는 페르소나 어디서 말을 이렇게 펄슨에서 나온 거죠. 사람, 그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말하는 거죠. 시인이 아닌, 그지? 시인 본인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페르소나가 필요한 거죠. 에, 이거의 시작은 로버트 브라우닝이에요. 모더니즘 직전이죠. 19세기 말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들이에요.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들은 마이 라스트 더치즈 같은 걸 보면 너무 강의처럼 된 것 같아서 너무 길어서 생각하나 본데 나의 마지막 그 공작 부인,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데 화자는 남편이에요. 남편. 이게 그 자기 부인을 그 라스트는 고 죽은이죠. 그러니까 자기 죽은 나의 죽은 부인, 공작 부인 이를 말하는데 공작 부인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용이 뭐냐면 내용이 되게 쌀벌한 내용이에요. 남편이 재혼을 하려고 해요. 재혼하려는데 왜냐하면 지참금 있죠. 지참금 협상을 하기 위해 새 부인의 집사가 방문했어요. 집사 방문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이 남편이 전 부인이 어떻게 결혼해서 살다 죽었는지 설명해. 왜 설명하냐면 내가 심리적으로 억압해서 발진해서 지쳐갖고 죽어버렸다. 고 은근히 협박하면서 지참금을 은행으로 오라는 말을 처음으로도 못할 짓이죠. 무슨 힘이 있었다. 무슨 곤란하죠. 그래서 거기 말하는 사람은 뭐를 볼 수밖에 없어요. 페르소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운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이스의 제임스 조이스의 그 율리시즈의 이게 물적, 그죠? 물적 기록, 그죠? 그런 것들, 그지? 그런 것들의 시작점이에요. 아니, 이거 설명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내가 용어들을 안 쓰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게 중요한 얘기는, 지금 그 당시 서구 문화의 물론 첨단이죠. 첨단이었는데, 포르투갈은 아마 거기서 예외였을 거예요. 베일이었겠죠. 근데 패소하는 1914년에, 그러니까 아직 엘리웃의 상험지가 아직 4, 5기도 전이죠. 이제는 2020년이니까. 그 전인데, 그때 벌써 노레이터라는 개념, 그 시로 말하는 페레소나라는 개념을 갖고 등장한 거죠. 문제는. 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루티의 문학 자체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좀 수준이 낮았겠죠. 아무래도 영국보다 후진국이었으니까. 그런데 페소아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페소아가 포르투갈 문학을 대표하는 걸출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야티프 오토바이오그라피를 읽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페소아를 포르투갈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기회로 페소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괜찮은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NJ 콜드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들을. 근데 Penny would return to throughout his career. 자기의 그 문학적 경력 동안에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알베르토
카에로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이제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이름을 하나 붙여서 말한 거죠. 그 사람은 뭘로 표현하냐면, rural uneducated poet of great ideas who wrote in free verse. 자유시로, 자유시라는 거, 프리버스라는 거, 여기서 뭘 뜻하냐면, 운율에 안 맞추는 거죠. 우리도 이조시 때도 운율이 있었잖아요, 시조에는. 이때는 시조에 따라 운율을 맞추는 시절인데, 운율을 안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시를 쓰는 위대한 사상을 가진 시골, 이런 에듀케이티드 포에시예요. 그러니까 이때 운율을 못 쓰는 프리버스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운율을 쓰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영시를 한두 번 쓰고 말았는데, 발표하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영시 내면에 있는 리듬을 맞춰서 쓰려면, 몇 년의 연습이 필요해요. 누구든. 이 친구가 내가 영시를 발표를 하게 주선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 친구가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자기도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 응? 그러니까 너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너도 영시를 써라. 근데 단 앞으로 3년 동안은 너도 그 영시의 리듬, 그 운율 감각을 익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영시로 발표를 해서 세계적으로 시로 유명해지려고 노력할 거냐, 아니냐, 그 결정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뭐, 그건 한국문학도 관심이 없는데, 내가 좀 영시 잘 썼다 그래서, 언젠가 뜰지 모르는 그런, 그래서, 한국 문화 자체의 향상이 더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런 훈련을 안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영시를 쓰려면 한 3년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 좀 유명한 시인이에요. 그 시인이 그랬으니까 뭐, 그 기본이죠, 기본. 그러니까 이게 프리버스로 썼다는 소리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유시가 이게 여기서는 좋은 말이 아니고, 자유시를 못 쓰는 그런 그 교육을 못 받은, 그런 언에듀케이트단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인들, 그런 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아직 전통시가 있었겠죠. 전근대죠. 전근대죠. 응? 시골, 그죠? 시골 지방에, 루랄, 어? 거기서, 어? 이지만, 위대한 사상의, 씨앗이 되는 내용을, 어? 를 일부러 맞추지 않고, 왜냐하면 그 사람께서 썼을 테니까, 쓴 시를 위한 패러 전하겠죠. 이런 패러 전화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베르토 만약에 회수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면, 요 이름이 나오면, 카이로가 쓴 일, 카이로가 주인, 저자로 나오면, 이건 페소아가 요런 식의 시를 쓰려고 그런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리카르도 레이스라는 시인이 자기 이름이 또 하나 페르소나를 썼는데, 이번에는 a physician who composed formal odes influenced by Horace. 이거는 호레이스는 그리스의 유명한 시인이죠. 거기 영향을 받은 포멀 오드예요. 그러니까 포멀 오드는 형식에 맞춘, 그죠? 형식에 맞춘, 응? 오드, 뭐, 받치는 시죠. 헌시를 작곡하는. 이거는 전통적인, 그죠? 세상에 가장 낮은, 그러니까, 그, 그, 지식계급, 그죠? 그러니까, 전근대적이긴 하지만, 공식 지식계급, 계급의, 전근대적인 운율에 맞춘 시를 쓰는, 응, 경우를 위한. 그런 경우 있었겠죠? 예를 들면, 뭐, 시를 쓰는 사람이니까, 뭐, 헌시. 음.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뭐, 그 당시에는, 이게, 계급 사회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귀족이, 좀 내, 무슨, 뭐, 생일을 축하하는, 국가의 뭐, 뭐를 축하하는, 어쩌고 시를 써달라, 축시 같은 거 써달라 그러면, 축시 등을 위해서, 뽑았을 때는, 그 다음에 그걸 뭐, 앞에 사람처럼 쓰면, 논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썼냐면, 리카르도 레이스가 쓴 것처럼 하는 거죠. 알바로 드 캄포스, 이거는 Adventure London-based label engineer influenced by poet Walt Whitman and the Italian futurist. 이 사람은 뭐냐면,
요 사람은, 요 사람 이름으로 썼을 때는, 어, 모험적인 런던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그 항해사죠. 네이버 엔지니어. 누구한테 영향을 받냐면 월트 히트만과 이탈리안 퓨처리스트. 그러니까 월트 히트만과 이탈리안 퓨처리스트가 나온다는 소리는 뭐냐? 모더니스트의 요것도 이탈리안 퓨처리스트가 모더니스트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미래파 있죠. 월트 히트만도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미래파. 모더니스트죠, 이쪽이. 모더니스트 미래파와 월트 히트만이 미국에서는 완전히 미래파에 가까운 사람이죠. 어, 선구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영향을 받은,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자기가 쓰고 싶은 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이 페르소나를 쓰는 것 자체가, 그죠? 어, 에 영향을 받아, 쓰게 된, 쓰는, 모더니즘 계열의 시를 쓸 때. 그 자기가 시를 쓸 때, 이 자기가 속해 있는 1914년이라는 현실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시대의 중간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 그래요. 이 사람도 전근대와 근대의 시대적 전환 상황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 전근대의 지식계급과 이건 좀 피해야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현실을 어떻게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걸 수용하되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살아갈 테니까 하되 비지식인 계급의 지혜를 어? 잊지 말고 그게 이제 그 카이로죠. 잊지 않지만 음? 모더니즘을 통한 어? 그, 근데 탈근대 모더니즘 탈근대도 연결되죠. 의 미래를 위한 시를 쓴 이게 목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왜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이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시대 전환의 상황이 아니었던 상황은 추울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시인들만 그래. 다안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대 전환의 상황, 시대적 전환 상황이 아닌 경우가 있었던 시대가 거의 없었어요. 이게 기준 룰일 텐데 사람들은 나는 근데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대부분 다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뭐 알아서 더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 내가 논리를 또 설명하려면 기니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시도 언더 히스 온 네임 해줘라. 자기 이름으로도 발표했는데 히스 온 네임으로 자기 이름으로도 발표한 거예요. 어떤 때 자기 이름으로 발표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래야지만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but considered 뭐라고 얘기하냐면 considered that work the product of 오로 오로님이라고 오로소님은 뭐냐면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음, the real name 번역하자면 of a person 자기 진짜 이름이긴 한데 who uses a pseudonym 자기 진짜 이름이란데 이거 진짜 이름이 진짜, 패소가 진짜 이름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가짜 이름처럼 쓰는 거죠. 되게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상한 개념이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어나더 리터럴 페르소나라는 거죠. 그것도 또 하나. 자기 이름도 나는 진짜로 내 이름으로 발표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발표한 건 뭐밖에 없냐? 공적인 서류, 뭐 그런 거죠. 재산에 자기 집 얘기할 때 그거는 자기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자기 이름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 뭐라 그럴까. 서류상에 안 쓰면 나중에 저걸 못하죠. 재산 관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할수록 쓰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안 쓰면 안 되는 상황. 그럴 때도 그거, 우르소님이야. 라고 헛소리를 하는 거죠, 사실은. 왜 헛소리를 하냐? 어, 나도 페르소나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까, 현실에 나와. 응? 꿈은 나는, 응? 전혀 다른, 일 뿐, 라는 모더니즘의 탈근대 시대, 강령에 충실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 살았냐? 전혀 아니고 혼자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너무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안 알려졌을 거예요. 결국은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중요한 사람이 되겠죠. While other notable writers of his generation, 그러니까 다른 유명한 작가들도 그때 그랬었어요. 리터러리 페르소나를 그때 이제 그 모더니즘 시절에 이걸 쓰게 된 거죠. 이게 누가 했냐면 에즈라 파운드 모벌리에서 그렇고, 에즈라 파운드는 이 모더니즘의 아버지죠. T.S. 엘리엇이나 제임스 조이스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에즈라 파운드의 도움을 받았어요. T.S. 엘리엇 런던에 다녀볼 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연결지는 에즈라 파운드가 모벌리에서 페르소나를 썼으니까 페르소나가 모더니즘의 핵심 방법이가 알겠죠. 이렇게 어, 이렇게 다이나마레 이렇게 그 독일의 그 현대 소설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릴케도 페르소나를 썼어요. 아닌 것도 있는데 릴케도 페르소나를 썼던 소리는 릴케의 서정시가 단순한 서정시가 아니라는 거죠. 패스와 also alone gives his, 근데 이 사람들하고 다른 거는 동창적, 더 놀라운 거는 패스와가 이런 파운드나 릴케 같은 그 대가들의 리터러리 페르소나를 그대로 흉내낸 게 아니라 자기 언론, 패스와만 따로 독창적으로 his 헤테로님의 full life separate from his own. 그러니까 잠깐만 작품 속에 쓴 게 아니라 완전히 완전한 삶을 자신의 것과 완전히 구별되는 현실의 해소와의 삶과 구별되는 완전한 이 삶을 페르소나들에게 비교했다는 거예요. 응? 독특한 특징. 이거는 다른 데는 없는 거죠. 완전히 그 사람만 쳐도 요즘 테레비에 왜 그, 가짜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 있죠. 그거랑 비슷한 거죠. 지금 아직 이거 굉장히 현대적이죠. 요새에서야 나오는 얘기인데, 그것도 그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assigning and adopting in a turn, 차례대로 each person's psychology, aesthetics, politics.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의 심리, 사이콜로지, 그 다음에 미학, 그 다음에 정치학, 이런 걸 갖다가 분석하고, assigning.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채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소금처럼 각각의 사람을 다 제공을 하는 거야. 되게 놀라운 내용이죠. 테레비 요새 예능 요새 왜 여러 가지 예능도 있죠. 나 혼자 산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많죠. 요새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의 원조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죠? 근데 이걸 한 사람이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더 놀랍죠? 대단히 놀라운, 그러니까 이 페소가 얼마나 대단한 선구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포르투갈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주변에 친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전근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발표하기가 좀 어렵겠죠. 뛰어난 줄 알아도 왜 뛰어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었겠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Pessoas insist on identity as a flexible. 이게 뭐냐면 아이덴티티, 정체성, 권리적 자아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탈근대적인 거예요. 근대적 자아의 정체성은 정체성이라는 말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말하자면 독특한 자기 혼자의 고유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as a flexible dynamic construction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엄청나게 새로운 아이디어예요. 그죠? 유연하고
음적인 컨스트럭션, 구성 작업이라는. 그러니까 자아라는 게, 근데 자아의 정체성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거 탈근대적이죠. 얼마나 이 사람이 수준이 높은지 아시겠죠? 지금도 이걸 못 찾아갖고 헤매는 사람들 너무 많죠. 작가들 중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탈근대적인 자아해체, 론을 지금도, 그죠? 몇 년 빨리 한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한 거죠. 그죠? 엄청나게, 최소한도 50년 이상 빨리, 자기 시에다 채택을 한 게 바로 페루사나 이론인 거죠. 놀라운 거예요. The consequent rejection is the traditional notion of authorship and individuality. 이거 보세요. 전통적인, 그러니까 근대적인 거죠. 전통적인 저자, 옵세스는 전자죠. 와, 이 개념. 그러니까 근대적인 저자와 개인의 개념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는 거죠. 리젝션, 거부하는 거죠. 이게요, 얼마나 현대적인 거냐면, 이런 얘기를, 본질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1970년쯤 돼서, 1970년, 80년쯤 돼서, 음, 롤랑 바르트하고 미셸 푸코. 이게 지금도 뭐 이해를 못하는 한국 사람들 많죠? 굉장히 탈근대 철학자니까, 탈근대 철학자들의 저자의 죽음. 음, 에서, 어, 일어나, 여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지? 그걸 언제 했어요? 20년에 한 거예요. 50년 빨리 한 거죠. 그러니까 단지, 포르투갈에 태어났을 뿐이지, 엄청난 사람인 거죠. 그죠?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지금은요, 이게 어떻게 쓰냐면, 저자란 말이죠. 오서, 오페르, 프랑스 말로 하면, 대신에, 작가, 라이터, 어? 네. 그러는 말은 에크리튜이르, 작가라는 말을 써요. 말을 쓸 정도로, 대중화되어 지만, 그죠? 이게 지금, 이제서야 이 저자, 오서, 영어로 말하면 오서죠. 오서라고 쓸까? 토라로 써서 이렇게 되나? 오서라고, 오서 대신에 작가라는 말을 쓰는, 이 불어를 써서 액티비티 여기다 앞에 떼기인데, 생각합시다. 불어 뭐 잘난 척, 뭐 잘하지도 못하면서.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 정도의 그 굉장히 천구적인 얘기인데, 그거를 벌써 1914년에,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시작한 거죠. 일어나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파운드나 엘리어트도 확실하게 일어나가 확실하게 앉아서 저자를 부정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rejection of traditional notion of authorship and individuality는 엄청난 선구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미 계통의 선진국의 주류가 아니었던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랬다는 거죠. Anticipate the concerns of post-modernist movement. 그러니까 포스트모더니스트 무브먼트, 탈근대 운동, 포스트모더니즘 뒤져 나왔죠?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포스트모더니스트의 관심을 엔티스페이트, 예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포스트모더니즘의 탈근대, 탈근대 선구자, 예능적 선구자. 그러니까 아직 비슷하게 시작도 안 했는데 그게 이게 이름이 나오기 전에 1900 예언자죠. 예언자 같은 거죠. 그 정도로 선구자였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데리다가, 해체론을 얘기했지만,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선배들의 이런 얘기들을 보고, 그거를 바탕을 두는 거예요. Later in life, 말년에 he created semi-heteronym 베르나도 소웨스, 그다음에 헤테로님 중에 하나의 베르나 소레스, 또 하나의
페르소나를 만들었는데 프로젝트 익스페이드 언바운드 픽셔널 저널 written over a period of 20 years 20년 동안의 그 광범위하고 제한이 없는 허구적인 어떤 그 인기 같은 걸 썼는데 assembled with little guidance after Persona's death 페르소나의 죽음 이후로 어떤 설명도 없이 가이드라는 게 안내도 없이 그냥 수집돼서 책으로 나왔는데 becomes the book of disquietude 이 책으로 나온 거예요. 제목이 disquieted의 책, 그러니까 불안, disquieted는 quiet 조용한 거죠. 그러니까 불안, 동요의 책인 거죠. 그러니까 불안과 동요가 지금 팔근대 하나의 정서, 대표적인 정서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이미 알고서 저널에다 써놨던 거예요. 에드웨드 필로소퍼 앤 소시올로지스트. 근데 또 누구도 있었냐면 이건 저널리스트죠. 근데 또 다른 헤테론이 뭐였냐면 안토니오 모라라는 사람이 지금 산문화 작업을 한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면 후반기의 산문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시를 쓰거나 어려운 글로 쓰면 어려우니까 쉽게 해서 이게 말하자면 대중적으로 자신의 사상을 설명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나도 비슷하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약간 설명을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론을 구축하고 말년이 되면 갈수록 생애 뒷부분에 갈수록 후반부에 갈수록 산문화 작업을 하기를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앞엔 창작을 주로 했었죠. 베란드 소레스라는 창작은 저널 일기 같은 거 쓰고 그다음에 모라 같은 사람은 철학자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문학적으로 쉽게 풀고 요거는 이제 사상적으로 푸는 거죠. 근데 에세이스트도 있었어요. 발언, 어브, 티브, 요거는 이제 에세이스트고, 티브의 부족인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 크리틱 앤 카이로 세이로 스칼라, 자기 세일은 자기, 세일은 자기, 창작자인데, 시인인데, 그 사람의 또, 학자가 있다고 치는 거예요. 학문적인 얘기 쓸 때. 또 학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있고, 또, 그 다음에 히스 브라도 콜라보레이터, 크로스, 이름이 조금 다른 크로스가 있고, 또 포엣, 어, 파체코가 있고, 그 다음에 아스트로노저, 점성술학자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토탈 앨리스트 적어도 72개의 헤테로님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내가 지금, 이 교수의, 주권 없는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의 시리즈가 30개가 넘는데, 근데 그 하나하나를 다 따로따로 오죠. 그러니까 나도 뭐가 있냐면 페르소나가 각각의 강의, 음, 음, 서로 다른 어, 내레이터 화자 또는 페르소나 인 것처럼 작동되고 있다. 나는 이름을 안 바꿨고 그래서 이 교수라고 쓴 거야. 이 교수는 누구나 다 이 교수 될 수 있죠. 이 뒤에 이름만 바꾸면 그냥 일부러 그래서 이름을 안 바뀌고 미스테리한 게 미스테리하고 싶은 생각이 한두 건만은 없어요. 근데 일부러 이 교수라는 말 때문에 즉 이 교수라는 이 교수 저거에서 난 말이에요. 이 교수 저 교수 보통 명사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페소아처럼 밝은데 전혀 새로운 그지? 포르투갈에서는 특히나 그랬겠죠. 포르투갈 지식사회 새로운 탈근대의 시스템을 문학적으로 상상력으로 구축하려는 르네상스적인 노력이었기 때문에 그러하고 나도 어, 한국 지식인 사회 그지?
파일 위에 비슷한 음, 작업을 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72개, 난 72개 쓰리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럼 충분히 이해가 돼요. Pessoa died in Lisbon in 1935. 시로시스 오브 리브 간경변으로 그때는 간경변은 치료할 방법이 없었죠. And only after his death did his work gained. 죽은 다음에서야 왜냐하면 너무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따라가려고 해도 잘 안 됐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뭔들이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하지만 죽은 다음에 점점 퍼져가는 출판이 넓어지면서 어, 찬사도 넓어졌겠죠. In the Western Canon, 대표적인 게 The Western Canon, 서구의 대표적인 광전이라고 그러죠. 캐논은 교과서 같은 거죠. 헤럴드 브룸은 영국 문학자로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근데 그 사람이 페소아를 뭐를 생각했냐면 26명 중에 한 명, 그죠? 그러니까 서구 문학의 파라미타를 확립한 내 영향을 미친 책임을 있는 26명의 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까 서구 문학의 26명 대가 중에 중 한 명으로 캐논, 고전, 응? 이 반열에 들어가야 한다. 나는 문학사적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럴드 브룸은 아주 이런 평가에 있어서는 현재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권위 있는 사람이 이런 평가를 내린 거예요. 더 웨스턴 캐논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목적은 달성을 한 거죠. 좀 늦게 달성했지만. 이렇게 쭉 그 내용을 읽었는데, 읽고 나서 이제 시를 보시면, 시가, 지금 우리 시대에 딱 맞는 필요한 시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느냐. 얼핏 보면 쉬운 시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게 뭐다? 포스트 모던, 팔근대, 시차장법이 가능성이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워즈워드의 근대 시창작법, 원더로니 에즈 클라우드. 이거랑 비슷하게 그거랑 비슷한 그런 위치에 쓰지 않을까. 그만큼 중요한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서론이 길었지만 시는 짧아요. 계속 곱씹어서 난 시간이 짧아서 뭐 곱씹어서 설명할 틈은 없고 근데 그거 곱씹어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 시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특히 The poet is a man who feigns. feign은 가장하다 그런 뜻이죠. 척하다, 뭐 척하다 그런 거예요. 가장하다. 그러니까 feign death 그러면 뭐예요? 어, death 그러면 죽은 척하다, 그죠? 여기다 쓰면 좀 feign이라는 단어 참 많이 쓰니까 위에다가 올려둘게요. 페인이라는 애 참 많이 나와요. 중요한 단어예요. 하다, 가장하다. 이런 단어로 나오는데, 페인데스는 죽은 척하다. 그죠? 죽은 신용을 하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게, 이 보면 페인이라는 단어가 계속 많이 나와요. 페인이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뭔지 뻔하죠? 왜 페인이라고 썼어요? 리얼이 아닙니다. 그죠? 리얼. 실제 사건이 아니라 리얼일 수가 없는 리얼이라는 리얼로 실제로 현실로 현실로 어,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을 경험할 수 없는 시대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리얼리즘이 안 통하는 거죠. 리즘이 안 통하는.
무슨 소리냐면 근대가 안 통하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사실이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 그죠? 근대 시대의 경험하는 방식, 경험하는 방식이 잘 안 통하는. 그래서 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적 사상용으로 탈근대 시대의 경험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야 하는 어, 이런 관점에서 페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응? 지금 전략이 그래요. 그래서 포엣, 시인이란, 시인이란, 그러니까 아예 포엣으로 시작해요. 이건 이런 방법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는 아까 이거 내가 이런 얘기를 여기 다른 데서 많이 했는데 팔근대 시대의 교육법. 이 팔근대 시대의 교육법은 근대 시대의 교육을 해체하고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거를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근대 시대 교육을 러닝했던 교육을 그죠? 배운 걸 다 부셔버려야 돼요. 해체하고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재교육, 리러닝을 해야 되는데 해야 하는데 아직 해체해야 된다는 동의도 안 해요. 근데 세상은 지금 근대 사회니까 어, 현재 근대적 세상은 현재의 세상은 근대 시대의 근대 시대 교육의 해체도 동의하지. 흔쾌히 요새 막그저 입시가 뭐 틀렸냐 저거 하면서도 못 고치죠. 해체하는데 동의하지 못하니 응? 어떻게 돼요? 지금 재교육을 봐야 되는데 그지? 재교육이 시급한 어? 청년층 뭐 노년층이죠. 을 비롯한 어, 눈 밝은 그 지금 알겠는 거야. 사람들이 어? 배울 곳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중요해요? 시적 상상력의 포에틱 이미지네이션이죠. 응? 우리 자가교육, 자기주도 학습. 그럼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그러죠? 이건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결실이 요구되고, 그죠? 그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시적 수선 형량을 가르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음, 이것을 훈련하는 좋은 툴이 바로 횟수와 같은 시인들을 그래서 내가 지금 영상 읽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인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횟수화를 읽는 작업은 시인이 되는 게 아니라 명명은 되겠죠. 이 시대를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횟수를 도구를 훈련 마련하는 어? 그래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응?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옛날 같으면 당연한 거였는데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를 읽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런 거 비슷한 얘기도 아마 대부분 처음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렵냐고, 이런 얘기 비슷하게도 못 들어봤을 테니까. 응? 어쨌든, 그 시인은, is a man who feigns. 그러니까, 가장하는 사람인 거죠. 시인은 가장하는 사람. 어? 근데 가장을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아주 철저하게, thoroughly, 가장해서,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철저히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척하는 거죠. 시인은 척하는 사람이에요. 가정하는 사람은 좀, 근데, 척하는 사람이 더 낫겠다. 그죠? 척하는 사람인 거죠. 뭐뭐 하는 척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아주 철저하게 척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하고 정반대인, 아니면 상상도 못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거를 자기인 것처럼 하는 거죠. 마침내, 그는, 음? 그가 여기 그가 맨 밑 앞에 줄을 먼저 할게요. Really feels 그가 실제로 느끼는 고통, 진짜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느끼는 고통을 고통인 것처럼 고통이듯이 척하는데 겨우 성공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지가 실제로 느끼는 걸 그냥 척해요. 이게 이 패서가 대단한 시인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고통이면 그 고통은 자기 고통이니까 척할 필요가 없죠.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질문. 자신의 고통이라면, 자기 고통이라면, 자기가 겪는 고통이라면, 어, 척할 필요가 뭐 있을까? 그쵸?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어? 예를 들면 이빨이 아프면 그냥 아픈 거지. 뭘 척을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제일 처음 나와요. 그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돌아와서 다시 할게요. 어쨌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시인은 몸은 척하는 사람인 거죠. 그죠? 척하는 사람인데 아주 철저하게 척해서 그러니까 경험이 아닌 걸 경험. 그러니까 실제의 아닌 경험을 경험인 것처럼 하는 게 척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가 실제로 느끼고 이거는 더 웃기는 얘기. 실제로 느끼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고통인 척하는데 겨우 성공하는 거예요. 고통인 척, 이 어떻게 고통인 척하냐고. 그지? 사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죠. 뭐예요, 그러니까? 사두에. 선불교의 화두 같은 거. 응? 선불교의 화두, 공안이라고 말하는 거죠. 뭐 같은 말씀이냐면, 당신은 네가 태어나기 전에 뭐였습니까? 무엇이었노? 이런 게 이제 공안이죠. 시신마 공안이죠. 시신마, 불교에서 제일 유명한 공안, 한국 불교에서 제일 유명한 공안인데, 그게 고민 같은 거예요. 어? 네가 그럼 고통을 겪어? 그 고통이, 네가 겪고 있는 건 내 거잖아. 그럼 넌 알잖아. 내 고통을 내가 잘 알지. 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죠? 고통은 뭐라 그래요? 내 고통은 내가 잘 알아. 네가 뭘 알아? 아니, 라고 하지만 이에 대해 부정하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네가 고통을 잘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는 네 고통을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누가 더 잘 알아? 대중은 자기 고통을 잘 모르고 시인만이 어쩌면 겨우 매니지가 그렇듯이 매니지. 매니지가 뭐냐면 겨우 성공하다야. 겨우 뭘 해내다. 매니지 투가 그렇듯이 겨우 알아내.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굉장히 그 화두의 주제는 아시겠죠, 이제?
And those who read what once he wrote, 그가 한때 쓴 거죠. 이때 그는 시인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한때 쓴 것을 읽는 사람들은 그 시인이 그러니까 시라는 게 또는 시인이 쓴 산문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언젠가 쓴 거죠. 그죠? 시인이 한때 쓴 것을 읽는 사람들. 언젠가 쓴 거죠. 시인도 언젠가 쓴 거란 말이죠. 언젠가 시인이 쓴 거. 읽는 사람들은 feel clearly, 뚜렷하게 뚜렷이 느낀다. 어? 뚜렷이 느낀다.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아니야. 시인이 언젠가 쓴 거를 이거에 대해 이제 답을 해주는 거예요. 뚜렷이 느낀다는 거예요. 뚜렷이 느끼냐면 그들이 읽는 고통 속에서 시인이 시를 쓴다는 것은 고통을 쓰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게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가 있냐면 시인이 쓰는 것은 고통이라는 전제인 거죠. 그죠? 이거는 뭐하고 비슷해요? 불교의 고해. 예? 인생은 고해다. 그지? 고해. 고통의 바다죠. 그지? 고통의 바다. 고해. 한자만을 쓰면 고해. 고통의 바다. 이거 일맥상통하죠? 그지? 시인이 쓰는 거는 고통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읽는 고통 속에서 시를 읽는 건 뭐 읽어요? 시인의 고통을 읽는 거죠. 그지? 그들이 읽는 고통 속에서 neither of the pain he felt, only the pain he cannot sense. 이게 시인이 느꼈던 고통이 아니라, 그치? 독자들이, 센스, 감을 잡는 거죠. 수 없는 하나의 고통만. 뚜렷이 느끼는. 그죠? 내가 지금 말투가 좀 안 되게 막 해요. 왜냐면 글자를 해놓으라고. 이게, 만약 번역을 한다면 좀 이게 위치를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말이 되게 다시 하면, 시인이 언젠가 쓴 것을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집을 읽는 거죠. 시 작품을 읽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고통 속에서, 그들이 시인이 쓴 고통을 읽는 거죠. 그런데 그 읽는 고통 속에서 시인이 느꼈던 고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인이 느꼈던 고통, 그거는 내가 느낀 고통하고 같은 그런 거잖아요. 보통 시인이 뭐라고 썼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에 대한 고통을 썼어요. 그러면, 나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거에 대한 고통을 아는데, 그지? 이런 고통 얘기야. 라고 읽는데, 사실은 뭘 느끼냐면, 하고 있는 거야. 그거든요. 독자들이 감을 잡을 수 없는 하나의 고통만. 오늘 pain, broken sense. 그것만을 뚜렷이 느낀다. 응? 시인이 느꼈던 고통을 느끼고 같이 공감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중요한 말은 시 작품에 시인의 고통을 읽지만 독자가 현실 세계 속에서 겪은 비슷한 고통이 사람이니까 비슷한 고통이 아니라 독자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고통만 독자들이 감을 잡을 수 없는 고통만 느낀다는 되게 중요한 말인 게 those who read란 말 여기서 이렇게 느낀다고 말했을 때 여기 those who read 그 말 여기 독자를 설명했는데 those who read 이 시에서 이거는 those who read는 쉽게 말하면 독자죠. 그죠? 읽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읽는 사람들이니까 독자예요. 그렇지만 이때 독자는
독자들일 텐데, 이때 독자는 일반 독자가 아니에요. 응? 진짜 독자들이죠. 그 독자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냥 있는 독자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게 뭐냐면 지금 뭘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시의 신정한 독서법. 응?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잘 쓰는 사람들. 이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시를 제대로 읽는 사람들 얘기인 거죠. 응? 그 사람들을 뭘 느끼냐면 독자들이 감을 잡을 수 없는 하나의 고통을 느끼는 거야. 센스. 센스란 단어는 센스란 단어가 중요한데 센스는 영어로 뭐예요? 센스는 센스. 어, 의미죠. 센스. 그죠? 의미. 센스가 센스. 그냥 센스 할 때 센스는 의미를 잡을 수 없는 감을 잡을 수 없다. 의미를 알 수 없는. 그지? 감을 잡다는 건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의미라는 거는 센스, I know, 내가 뭔지 알겠어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대의 생각과 감정과 정서의 바탕을 둔 용어죠. 응? 그런데 페나 센스, 독자들이 감을 잡을 수 없는 하나의 고통은 무슨 소리냐면 when you pay, they cannot sense. 이거는 독자들이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고통만.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지? 독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센스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센스. 기존의 근대적인 센스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건 뭐랑 비슷해요? 이게 비교를 하면 8근대 정동은 근대의 감정과 정서, 그런 생각이죠.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시를 왜 읽냐면 시를 읽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독서, 아까 진짜 독서, 진정한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음? 기존의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로 세상을 파악하기 어려워졌기에 응? 응? 할근대적인 정동을 이해하려고 이해하는 목적이 있게 된 거죠. 그렇죠? 또 새로운 세상의 어떤 정동, 이게 뭐냐면 다들 사람도 되고 뭐도 되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하고서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시적 상상력이 동원이 돼서 그죠? 음. 근데 이 상문적 세계관을 훌쩍 뛰어넘는 세상을 개척하려고 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람. 이게 놀라운 얘기인 게 놀랑바르트 얘기를 독서법에 대해서 놀랑바르트 얘기하면 놀랑바르트 독서법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길게 설명하면 한참 긴데 짧게 얘기해 줄게요. 어, 리더리 리딩, 리더리 리딩이 있고 어, 구별할 때 라이터리 리딩이 있어요.
음. 독자적 독서고, 독자적. 라이터리 리딩은 작가적 독서예요. 독자적 독서는 뭐냐면, 저자의 권위 있는 저자의 권위에 복종하여 수동적으로 저자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현대적인 기존의 독서법이에요. 라이터리 리딩은 독자가 작가인 것처럼 작가의 작가가 다 완성하지 못한 글의 내용을 협력하여 파악하려는 독서법이에요. 팔근대적인 독서법이에요. 지금 요거, 요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they cannot sense, 독자들이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고통감. 이게 쉽게 감이 센스로 잡히는 게 아니죠. 센스로 딱, 아,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만 고통을 잡는 거죠. 그죠? 그런 라이터리 리딩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어, 생각보다 되게 어렵죠. 마지막, 문단. And thus, around this jolting track. 졸팅은 덜컹거리는 거예요. 덜컹거리는 트랙 주변에서. 그러니까, 덜컹거리는 트랙 주변에서. 그래서, 그러니, thus, 덜컹거리는 트랙 주변에서. 이게 독서 얘기죠, 지금은. 독서를 하는데, 그 트랙이 어때요? 덜컹거려요. 쫙 이어지고 설명적, 아, 뭔 소리 알겠어가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 거기에서, 너는, 너는 이 동사죠? 너는 동사예요. 근데 목적은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목적이에요. 여기부터 먼저 오면, 깨끗해서 보면, 사람들이, 응? 응? 하트. 하트는 심장, 마음이죠. 하나의 심장, 마음, 심장, 하트. 핵심이라고, 어, 부르기를 동의한, 어? 동의한. 아, 이거는, 하트. 그 뭐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하트 없다. 그랬을 때 하트가 심장, 이런 말하고 핵심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인데, 순환하는, 클락워크. 클락워크는 시계장치죠. 시계장치처럼 순환하는 트레이는 기차죠. 그죠? 시계장치처럼 순환하는 기차라는 거예요. 시계장치처럼 순환한다. 무슨 말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1년은 아니라는 소리죠. 선형적. 뭐가 달리는데 직선적. 그죠? 음, 직선적인, 어,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서사는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와 반대가 되는, 대비되는 순환적인, 서큘라죠. 순환적인. 계절이 변하는 거, 계절이 바뀌니까 순환적이라고 그러죠. 순환적인, 어, 컬러워크니까 시간 개념이죠. 시간 개념. 그죠? 시간 개념을 가진, 근데 클락은 시계 장치잖아요? 그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 되게 내가 천천히 설명을 했는데,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요 구절이 제일 중요한, 이 시에서 핵심인데, 왜 이게 핵심이냐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엉뚱한 게, 됐죠? 요건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이,
시계를 보통 말할 때 근대 시대의 핵심적인 게 근대를 움직이는 기계 시스템, 근대의 기계 시스템의 산업의 근대 산업의 기계 시스템의 핵심 상징이 시계예요. 옛날에는 그 시계가 우리 할아버지 시계지 그랜파더스 클락 그죠? 그게 왜 그랜파더스 클락이 되냐면 뭐 부자들은 돈 벌면 우선 시계부터 장만했다니까 그 시계가 기본이죠. 우리 스케줄 그죠? 근데 이 문장은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것 그지? 우리들에 썼지만 우리의 것으로라고 하면 더 정확할 거예요. 우리 것으로 시계 장치처럼 순환하는 기차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시계 장치가 근대 사람들이 있었지만 뭐가 필요하다? 탈근대 시대 우리 시스템 또 우리의 우리의 것으로 어? 그죠? 그건 근데 뭐예요? 근대적인 선형적인 방식이 아니라 순환적인 왜냐하면 시계라는 것이 어, 시계는 그렇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기계로서의 시계는 기계로서의 시계는 직선적이고 선형적이지만 타임이라는 것을 재는 시계를 생각해 보면 시간을 재는 또 하나의 시계는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처럼 순환적인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시스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순환적인 방식 어떤 방식이냐면 탈근대 시대를 위한 그죠? 의 시스템을 위한 그죠? 위한 그런 방식이 우리 것으로 이 아워즈로 기차처럼 작동되는 거죠. 작동되는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뭐에서 말하는데 시적 상상력에 의해 준비될 수 있다는 신념의 표현이에요. 되게 중요한 그 구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시로에서 뭐 한번 알아보자가 아니라 여기 a circling clockwork train of hours 이게 목적인 거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지? 거기서 굴러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죠? 덜컥 주변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덜컹이는 더스 그러므로 이거는 그러므로 그래서 돼. 결론이죠. 그죠? 문의 결론이죠. 그러므로 하고 논쟁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죠? 거기서 우리의 것으로 실현 작동을 작동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을 계속 바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따지는 거죠. 이성이라는 게 뭐야? 과학을 면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합리적인 게 이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내용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지? 이게 포물의 역사학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성을 계속 바꾸기 위해서. 왜냐하면 근대의 과학, 그지? 근대의 이성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근대 감정과 정서 플러스 이성에서 탈근대 정동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죠? 이 새로운 세상이니까. 어, 이성도 바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성도 작동하면서 바쁜 거죠. 그렇죠? 거기서 작동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과 정서를 이제 탈근대 이성으로 해서 탈근대 정동을 만들어내니까. 그게 이제 시계장처럼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히트라고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핵심이라는 거죠. 하트는 미래의 핵심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동의하는 미래의 핵심이라는 거죠.
응? 어, 내가, 어려운 시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탈근된 시대 시에, 음, 이 시창작법으로서, 어, 근대시를 쓰기 위해서, 워즈워드의 I want the lonely as a cloud를, 읽었던 것처럼, 이게 뭐 거의, 교과서죠. 캐논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캐논이잖아. 그래서 아까 캐논 그랬잖아요. 고전. 이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페소아가 원스턴 캐논 26명의 서구 문명의 핵심을 반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예, 그런 사람이 왜냐하면 이런 탈근대 시대 시장 작품을 워즈워드의 아운드 로니에저 클라우드 같은 그런 정도 수준의 시를 쓰고 있으니까요. 한 편만 아니라 기회가 나면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한번 쭉 읽고 이거 그러니까 이번만 갖고 딱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야겠죠. 한 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오토 사이코그래픽 심리적 자서전. The poet is a man. 더는 대표 단수죠. 그 시인이란 그런 뜻이에요.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탈비대 시인이죠. 네, 이거 빠진 거죠. 해설은 이제 그만할게요. 뭐 한없이 이걸 해설이 늘어날 것 같죠? 이제 해설은 그만하고 읽고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으시면 이 교수의 질문과 대답 이라는 시리즈로 자세히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The poet is a man who feigns. 시인이란 척하는 사람인 거죠. 사람이다. And feigns so sorry. 아주 철저하게 척을 해서 그런데 아주 철저하게 척을 해서 마침내 he managed to feign and pain the pain he really feels. 리듬도 좋죠? 그가 실제로 느끼는 고통을 요청하는데 겨우 성공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And those who read what once he wrote 시인이 언젠가 쓴 것을 읽는 사람들은 feel clearly in the pain they read neither of the pain he felt or the pain they cannot see. 시인이 느꼈던 고통들이 아니라 feins죠. 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것저것 고통들이 있겠죠. 독자들이 감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고통만 그들이 있는 고통 속에서 뚜렷이 느낍니다. And thus, along this jolting track there runs to keep our reason busy the circling clockwork train of hours that men agree to call a heart. 힘으로 엉뚱거리는 트랙 주변에서 사람들이 심장이라고 부르기를 동의한 우리의 것으로 시계장치처럼 순환하는 기차가 거기에서 작동된다. 우리의 이성을 계속 바쁘게 하기 위해서.